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일주일 만인 오늘 오후 5시에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할 예정입니다. 취임 뒤에도 6개월 정도 머물렀던 서초동 사저로 880여일 만에 돌아가게 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파면 일주일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로 신원 확인을 거친 차량과 화물차가 분주히 드나듭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이삿짐을 서초동으로 옮기는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전담팀 구성 등 경호 대비도 마무리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이전 준비가 모두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7일 주민들의 배웅 속 서초동을 떠난 지 약 2년 5개월, 880여일 만입니다. 할아버지가 좋은 나라 만들 거예요. 열심히 노력할게. 김건희 여사는 물론 관저에서 더 늘어난 반려동물 11마리도 모두 함께 이동합니다.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는 관저를 찾아 윤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참모들을 격려하며 감사를 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저로 이동한 뒤 지지자들이나 주민들에게도 인사를 건넬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량과 인원이 몰릴 수 있는 만큼 일대 혼잡도 우려되는데 경호처는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한 이동 동선과 신호 지원 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초동에서 머물며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나 각종 검찰 수사에도 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주민 불편이나 반려동물과의 생활 등을 고려해 단독주택 등으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대선 시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위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은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이 비명계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9대, 20대 대선에 이어 세 번째 대권 도전장을 내민 이재명 전 대표. 기자회견이 아닌 유튜브에 올린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으로 출마의 변을 대신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주문으로 시작하는 11분 분량의 영상에서 이 전 대표는 보통 사람을 위한 진짜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문제를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며 경제 성장을 가장 중요한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실용주의를 원칙으로 한 신속한 실행력을 자신의 강점으로 부각했습니다.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게 최고의 기준이 돼야 된다. K컬처, K민주주의를 이은 K이니셔티브 구상도 제시했는데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비명계 대권 주자들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 직후 관세 대응을 위해 미국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통 이미지 구축에 주력했고 김두관 전 의원은 당내 경선만이라도 완전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라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 경선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역시 출마 선언에 나설 거로 관측되는 가운데 전재수 의원은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비전 선포와 함께 구체적인 경선 캠프 인선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즉 어대명 기조 속에 경선 레이스를 거치며 무당층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서 괴물 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사퇴 넉 달 만에 다시 찾은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개헌안과 중산층 70% 시대를 향한 경제 공약,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으로 규정하며 맞수는 자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한 전 대표와 한때 껄끄러운 관계로 분석됐던 당 지도부도 격려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동안 많이 배웠을 거란 뼈 있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잠재적 주자들도 슬슬 결심을 굳히고 있는데 친윤석열계에선 김기현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나경원 의원은 고심 끝에 출사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탄핵 반대파로서 윤심을 등에 업었다 평가받는 나 의원은 주요 주자 가운데 몇 안 되는 여성이란 점에서 경선 구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친정인 노동계를 택한 김문수 전 장관은 전태일 기념관을 찾아 본인이 서민의 삶을 제일 잘 안다고 자평했습니다. 노동자층과 또 영시의 서민들, 농민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호남,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지금 아마 제 볼 때는 후보 중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 안팎에선 풍부한 국정 경험과 탄핵 공세에 살아남았다는 서사를 지녔다는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띄우기도 이어지고 있는데 당 선관위는 본인의 선택이지 이른바 추대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루하루 바뀌는 정치권 기류와 종잡을 수 없는 경선 구도에 일단 유권자들의 관심은 확보했다는 분석인데 소문난 잔치에 그치지 않기 위한 당의 고민도 깊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게 대통령 꿈을 깨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가 벌써 대통령이 된 줄 착각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조기 대선에 욕심을 내기 때문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헌법 파괴자를 국민이 또 뽑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착각이라며 대통령 꿈을 깨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한간에 들리는 소문대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당내에선 한 대행을 대선 관리에서 배제하고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했던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한 대행의 행위가 위헌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들었는데 이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를 보류하고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 뒤에 이재명 전 대표의 특명이 있다며 이 전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겁박하는 행태야말로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착각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벌써 점령군 행세를 하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독재 체제가 완성될 거라는 비난도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국가 권력을 완전히 손에 쥔다면 독선과 보복의 칼을 잔인하게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분열과 내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을 겨냥해선 대한민국을 다시 분열과 불신으로 끌고 갈 혼란과 파탄의 서막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내란 연장으로 규정하고 이번 조기 대선의 주요 공세 지점으로 삼겠다는 기류입니다. 이에 방어선을 쳐야 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를 고리로 만만치 않은 역공을 예고하고 있어 양당 간 신경전은 계속되리란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현장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각종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 차려진 선거 투개표장 6월 3일 대선 상황을 가정한 시연회가 진행됐습니다. 관내외 투표를 가정해 유권자의 투표지가 개표돼 실제 결과로 반영되는 전 과정을 공개한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수검표 절차도 다시금 소개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지난해 총선에서 도입된 수검표가 이루어집니다. 이 개표 사무원들은 기계로 분류된 투표지를 다시 한번 일일이 확인하며 혹시 모를 오류를 찾아냅니다. 시연 도중엔 선관위 측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인사들 사이에서 논박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각 투표함을 봉인한 뒤 상자 위에 붙이는 회색 스티커 형태의 특수봉인지가 주 대상이었습니다. 봉인지를 떼어내도 자국이 남지 않는 경우가 있어 투표함을 바꿔치기 해도 알 방법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특수봉인지가 이렇게 때렸는데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비자율형이니까 관리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이에 투표 당일 봉인지 위에 사무원들이 일일이 날이 날 뿐 아니라 이를 억지로 떼면 오픈보이드란 표시가 선명히 나타난다는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뜯었을 때 이 봉인지에 특수 마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명도 돼 있지만 그래서 이 봉인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없게 만든 비자율형이고요. 선관위가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24시간 공개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의심과 이를 해소하려는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시군구 선관위에 설치된 CCTV는 언제든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인데 선관위는 CCTV 영상의 원본 자체가 보관된다고 일축했습니다. 투표함 보관 장소에 이렇게 보시면 전자식 빨간 그 시계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그 영상이 해당 시간의 영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 거예요. 선관위는 또 서버 보안 취약 등 의혹 제기에도 대선 이후 서버 검증 요구가 있다면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지하 30m 아래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우려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굴착 작업이 진행되던 터널 안 축대가 기울어지고 부러진 모습을 확인해서 소방과 함께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먼저 현장 근로자 17명을 대피시킨 뒤 공사장 위 지상도로의 양방향 통행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인천 연희동 연희지하차도 인근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안전지대에 서 있던 견인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남성이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경기 광명시 노은사동의 화훼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한 등이 보관된 비닐하우스 4개 동이 전부 불에 탔습니다. 또 인근 고속도로에서 불길을 보고 놀란 시민들의 119 신고도 60여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까이서 화재를 본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도심에서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꺼내든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시행된 첫날이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경찰관 여러 명이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을 에워싸고 소지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빼든 혐의를 받는 58살 중국인 A씨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붙잡고 갖고 있던 흉기도 압수했습니다. A씨는 마침 검거 당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물 천장에서부터 새까만 연기가 하늘을 뒤덮을 기세로 솟구쳐 오릅니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비료 공장에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관계자 70여 명이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 새벽 서울 공릉동의 고층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주민인 9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다른 주민 7명도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받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어제 4살 남자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관장 30대 최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아무 죄 없는 아이를 매트에 넣는 등 감내하기 어려운 학대를 반복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최 씨가 장난으로 치부하거나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향해 협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상호 관세를 유예한 90일 이후의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때 가서 보자면서 열린 대답을 내놨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상호 관세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협상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워싱턴 DC에서 열린 강요회의에서 이 중국과 테이블을 다시 세팅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중국과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오랜 기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을 이용해 왔지만 궁극적으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see what happens with China. We would love to be able to work a deal. I have great respect for President Xi. He's been, in a true sense, he's been a friend of mine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 think that we'll end up working out something that's very good for both countries. 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총 14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맞불 관세로 대응해온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늘 강요회의에서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가까운 다른 나라에서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을 매우 잘할 수 있는 국가에 최첨단 선박을 주문할 수 있을 거라고 밝히면서 의회에 선박 구매 자금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조선 경쟁력을 갖고 있고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도 조선업 협력을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와의 관세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국 말고 다른 국가와의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텐데요. 백악관이 협상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이곳 시간으로 10일 오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뒤에 폭스뉴스 CNBC와 잇따라 인터뷰에 나섰는데 현재 각 15개국이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안해온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결승선에 거의 가까워진 거래도 많다고 강조했는데요. 해싯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USTR has informed us that there are maybe 15 countries now that have made explicit offers that we're studying and considering and, deciding whether they're good enough to present to the president. 네, 아직 이 15개 국가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 유예를 우선순위 목록을 보고할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유예한 90일 뒤에 재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연장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상호관세를 연계해서 협상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오늘 미군 사령관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죠. 네, 오늘 오전 워싱턴 DC 미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세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감축될 경우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커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ill he invade or won't he invade? We're talking about probabilities.
with the loss of the for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s a higher probability that he would invade. 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 사령관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To reduce the force becomes problematic, and I won't speak to policy, but what we do provide there, sir, is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East Sea to Russia,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West Sea to China, and to continue to deter against North Korea as it currently stands.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유럽은 물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비용을 많이 내지만 많이 보전받지 못한다고 어제 말하기도 했는데요.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상호관세를 포괄적으로 협상할 거라는 의지를 밝혀서 앞으로 90일 동안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역사적인 급등세를 연출했죠. 하루 만에 상황이 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간밤에 3대 지수는 모두 급락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며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뉴욕 증시 3대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90일 상호관세 유예 방침 발표 이후 기록적인 폭등장을 경험했던 뉴욕 증시가 단 하루 만에 내림세로 돌아서며 출렁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5% 급락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다드 &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3.46% 내렸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31 급락했습니다. 앞서 전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역대 최대인 300억 주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폭등 마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하루 만에 반전된 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누적 관세율이 실제로는 145%에 달할 것이란 백악관의 설명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래서 한때 다우는 5%, S&P는 6%, 나스닥은 7% 이상 폭락했지만 이 트럼프가 중국과 합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이후에 하락폭이 그나마 줄어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상호관세 유예에도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 경제 활동이 둔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높은 관세를 피해 중국에서 철수해 이동한 나라에서도 이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가 여전히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 부담을 어디에서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I think it's going to rapidly change supply chains for companies who now operate heavily in China. Why the reciprocal tariffs were so damaging is because the scope was so broad. There was really nowhere to hide.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현물 가격은 온스당 3,171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관세의 위험성을 잇따라 경고했습니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인플레이션이 줄고 노동시장이 탄탄해지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로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상승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위험이 있어 통화정책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이 관세로 물가와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고착화하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노동시장이 약화해 경제적인 상처가 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관세 충격에 따른 고물가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커질 수 있어 위험 억제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달러화의 약세가 계속되면서 유로화 가치가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유로화는 하루 만에 2% 넘게 올라 한때 1.122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7월 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요국 통화 가운데에서도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스위스 프랑은 장중한 때 4% 가까이 올라 1.2119달러를 찍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한때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죠. 중국과의 대화를 원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뉴욕 증시의 급락세가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주목됩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유예 발표에 우리 증시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오전에 5% 이상 폭등하면서 과열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8개월 만에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6.6%, 코스닥 지수는 5.9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삼성전자는 7%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15%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9일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은 기관과 함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에 나섰고 그간 순매수를 하던 개인은 순매도로 전환해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앞으로 관세 협상이 남아있지만 관세율이 25%에서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외국인 투자 심리를 바꿔놨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과 관련된 관세율이 어느 정도까지 적용이 될지, 그리고 일전에 얘기가 됐었던 품목별 관세, 특히 이제 반도체 관세가 향후에 부가 대상으로 부각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수직 상승하면서 환율은 수직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8.1원 하락한 1,446원으로 출발해 1,500원 진입을 눈앞에 뒀던 전날과 딴판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장중에 재차 1,460원대까지 상승을 시도하자 외환시장엔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관세 유예로 시장이 일단 환호했지만 유예 기간 중 협상이 남아있어 트럼프 대통령 말에 따라 요동치는 널뛰기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달러 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7원 수준의 높은 변동폭을 나타내면서 1,455.5원에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2시에 달러 원 환율은 어제 서울 외환시장의 종가보다 28.6원 내린 1,455.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56.4원과 비교해서는 0.9원 하락했습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오늘은 도시농업의 날입니다. 민간 단체에서 선포한 도시농업의 날은 지난 2017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부터 모종 심기 같은 다양한 행사를 전국에서 시작합니다. 국토부가 볼보 자동차 코리아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등에서 수입 판매한 자동차 11만 7천여 대에 대해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구동 축전지 제조 불량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차종 1,560대의 시정 조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8일 오전이었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수원 신혼희망타운 전자계약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면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LH가 오류를 인지하고 바로 잡았는데요. 계약 기간은 연장됐습니다. 기존의 기간보다 이틀 연장돼 오늘까지 전자계약이 이뤄집니다. 화력 조절 등을 목적으로 판매되는 가스레인지 부착 부품에 대한 안전 실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산발이 커버를 조사해 보니 4개 제품에서 3분 만에 20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가 측정됐습니다. 이 정도면 두통을 유발하고 판단력까지 상실하게 할 수 있는 농도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남긴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첫 순서로 반복되는 탄핵의 역사를 막을 방법은 없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우리나라는 투표로 뽑은 대통령 2명이 불명예 퇴진하는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100일을 훌쩍 넘긴 탄핵 심판은 대통령 파면 말고도 많은 걸 남겼습니다. 가장 먼저 8년 전에 있었던 헌재 경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대통령을 처음으로 탄핵한 건 지난 2017년입니다. 촛불혁명이라는 국내외 평가에도 최고 권력자의 비위와 파면이라는 어두운 이면이 남았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당시 헌재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충 의견을 냈던 안창호 재판관은 우리 헌법의 권력 구조에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절대적이고 총리나 장관, 청와대 참모까지 충원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왕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권의 대립과 분열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8년 뒤 헌재 경고가 무색하게 수십 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공황기가 또 한 번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년 넘게 비상대권을 언급하는 동안 주변 참모를 포함해 그 누구도 위헌적 발상을 뒤집지 못했는데 헌재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는데 정치권의 대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습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대통령 개인의 잘못된 인식, 위헌적 판단과는 별개로 정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우리가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불행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파면 사건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학계에선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는 혼란이 또 반복될 거라는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정치권이 권력 투쟁에만 매몰돼 근본적인 권력 구조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탄핵의 상처가 아물기 전 갈등과 분열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일주일 만인 오늘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 서초동 사저로 이동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오늘 오후 5시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지 또 차량에서 내려서 인사를 따로 할지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참모들도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과 인사를 나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을 도왔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참여했던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직무정지 119일 만에 청사로 복귀한 박 장관은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받아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거나 주요 정치인을 가두기 위한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했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엄 이튿날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한 것만으로 계엄 후속 조치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박 장관이 국회로부터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제출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부분은 국회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추후 일부 자료를 열람하도록 허용하는 등 파면에 이를 정도의 적극적인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후적으로나마 현장 검증을 통해 일부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열람하게 하였으며 일부 위원들에게는 문제된 자료를 개별적으로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시에 현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대통령 기준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 의결 정족수로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낸 권한쟁의 심판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을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6명, 인용 2명 의견으로 최종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요즘인데요. 만발한 벚꽃을 보시려면 오늘이 가장 좋겠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서울이 23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도 느껴질 텐데 내일부턴 날씨가 급변합니다.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겠고요. 일요일부터는 기온도 뚝 떨어져서 중부지방에는 눈도 예보가 됐습니다. 강풍도 동반되기 때문에 항공기 운항 여부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충북과 경북 내륙에선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출근길의 서해안 지역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공기도 탁한데요. 서쪽을 중심으로는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8.3도고요. 대구는 6.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이 되면 서울은 23도, 광주 24도, 대구는 25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투자회사가 갑자기 출금을 중단했습니다. 현재까지 SNS상에 모인 피해자만 3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경찰도 사기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친환경 수익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해온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투자회사입니다.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라고 홍보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인했는데 실제 며칠 만에 투자 금액의 수십 %에 달하는 수익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5일 갑자기 모든 출금을 중단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이 묶인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이제 수익금과 원금을 더 합쳐서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서 아들들한테 빌려서 돈을 4억 5천까지.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는데 한 6천 정도 바닥을 다 긁어서 너한테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넣은 건데. 출금이 막히자 투자자 수십 명이 회사로 몰려갔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간신히 전화통화가 된 대표는 외국 본사에서 알아서 한 일이고 자신은 아는 게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매니저들, 그분들은 실존 인물인가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러더니 다음 날에는 조만간 다시 문을 열 것이라는 쪽지 하나만 남긴 채 사무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돈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사무실을 찾고 있습니다. YTN은 사무실과 대표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연락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 단체 채팅방에는 이미 입장 가능한 최대 인원인 2,000명이 모였고 경남, 울산, 천안 등 지역별로 따로 모인 피해자들까지 합치면 3,000명이 넘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고소장 수십 건이 접수된 가운데 새로운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투자자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의 수익금을 주는 폰지 사기를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이 내용 조금 더 살펴보죠. 사회 공헌을 내세운 이 회사,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각종 봉사 관련 상을 받았다고 홍보하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임혜진 기자 보도 보시죠. 25년째 의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영국에 본사를 뒀다는 투자회사에 1,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업과 자선단체에 재투자하고 실제 봉사활동도 한다는 기업의 비전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행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 세계 땅 같은 거 한 대를 좋게 이렇게 개관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설명을 하길래 홈페이지에도 취약계층 연탄 봉사나 안동 산불 물품 지원 등 전국에서 진행된 봉사활동 사진을 올려두고 국회의장상과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등 각종 봉사 관련 상을 받았다고 홍보해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내 봉사 이념은 제가 10여년간 몰입하고 봉사하였던 UNEP, 즉 UN 환경계획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A씨는 이 회사에 투자금을 보낸 건 물론 이곳에서 만든 봉사단에서도 직접 활동하기 위해 자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뒤 회사 관계자들과 연락이 끊겼고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회사의 가치에 동참하고자 주변의 도움을 받아 투자한 만큼 충격도 컸습니다. 밀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받았고 그리고 프랑캐트도 받았고 그리고 쓰레기 줍는 찌개도 20개를 붙여왔어요. 경찰은 A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면서 영국에 있다고 홍보한 본사가 실존하는지, 투자 사업이 실체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술에 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에 가짜 토사물을 만들어 뿌린 뒤 세차 비용과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러 온 경찰서에 온 택시기사가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아챈 경찰의 기지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술에 취해 잠든 손님을 놔둔 채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립니다. 마트에서 소고기죽 2개와 커피를 사더니 봉투에 쏟아넣고 섞어서 차로 가져갑니다. 뒷좌석과 자신의 얼굴 곳곳에 섞어온 죽과 커피를 묻힌 기사는 버럭 화를 내며 손님을 깨웁니다. 발로 차고 오바이트 다 해놓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바이트 다 해놓고 발로 차고. 가짜 토사물을 뿌려놓고 윽박지르더니 폭행을 당했다면서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서 가면 사장님 구속돼 이거 벌금도 1,000만 원이 1,000만 원. 하자마자 하면서 그 욕을 하고 난리를 치고 어떡할까요 사장님 이거? 하지만 이 장면을 촬영한 승객은 다름 아닌 경찰. 앞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뒤 합의금을 주지 않는 승객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역으로 덜미가 잡힌 겁니다. 다른 서에서 형사로 근무할 당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났고 오늘 또 이 진술을 하고 난 이후에 또 그러한 범행을 할 것 같다고 저희 판단을 했었죠. 잠복 차량을 타고 뒤따라오며 모든 상황을 지켜본 경찰에 택시기사 A씨는 즉각 체포됐고 지난 1일 상습 공갈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지난해 4월 출소한 뒤 지난 1년 동안 수도권과 충청권을 돌며 승객 160여 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확인한 피해 금액만 모두 합쳐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피해가 없는지 관련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도로에서 너비 0.5m, 깊이 3m 규모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경북 고령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경북 고령군 광주대구 고속도로 고령나들목 근처를 지나던 전세버스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8일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힌 현직 경찰관이 하루 만에 석방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구속된 여성 피해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 2명을 차량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제 오후 3시쯤 전주 완산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 A씨가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골프장 주변을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가 골프공에 맞아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변을 달리던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운영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공항 내 매장 4개를 운영하면서 매출을 조작해 청주국제공항에 내야 할 임차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매장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반려견이 21마리까지 불어나자 이들을 놔둔 채 이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 공사 현장에서 굉음이 발생해 현장 근로자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지하 30m 터널 공사 현장의 지지대가 구부러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혹시 모를 붕괴 가능성에 경찰이 주변 도로를 통제하는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하철 신안산선 공사 현장입니다. 주변에 경찰차와 소방차가 줄지어 출동해 있습니다. 불착 작업이 진행 중이던 지하 30m 현장에서 터널을 떠받치던 지지대가 구부러진 채 발견된 겁니다. 지지대 3개가 구부러진 걸 확인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터널 기둥 지지대인 것 같아요. 자정 무렵 공사장 안쪽에서 발생한 굉음을 듣고 관계자가 직접 내려가 현장을 확인하고 직원 10여 명을 곧바로 대피시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일대 통제에 나섰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400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 통행이 양방향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관계 당국, 시공사와 안전진단을 진행한 뒤 통제 계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도로 한복판 심하게 부서진 오토바이와 견인차가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주변엔 사고 잔해들이 나뒹굽니다. 새벽 1시 20분쯤 인천 연희동에서 안전지대에 서 있던 견인차를 오토바이가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30대 남성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도로에서 화물차와 차량 2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1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금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한 이닝에 도루를 5개나 기록하는 발야구로 두산 배터리를 흔들며 연승을 거뒀습니다. LG 임찬규와 NC 라일리도 빼어난 피칭으로 진기록을 세우며 나란히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찬 기자입니다. 6회 초 플러리얼과 문현빈의 연속 안타로 만든 원아웃 1-3루 기회에서 문현빈이 2루로 뛰는 사이 3루 주자 플로리얼이 홈을 파고듭니다. 두산 포수 양의지가 뒤늦게 플로리얼을 태그했지만 결과는 올세이프. 한화가 더블 스틸로 선제 득점을 올린 순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화는 문현빈이 도루를 하나 더 추가한 데 이어 노시환과 이진영까지 잇따라 베이스를 훔치며 한 이닝 도루 5개라는 놀라운 기록을 썼습니다. 지난 1990년 LG가 기록한 뒤 처음 나온 KBO 역대 최다 타이 기록입니다. 안타도 6개를 함께 몰아친 한화는 6회 단숨에 5점을 뽑으며 사실상 승부를 갈랐습니다. 한화 선발 와이스는 두산 타선을 7과 3분의 2이닝 동안 2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승리를 챙겼습니다.
서울 고척돔에서는 LG 임창규가 한이닝을 3구 3진 3개로 마무리하는 진기록을 세우며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공 9개로 삼진 3개를 잡는 무결점 이닝은 KBO 역대 10번째 기록입니다. 다른 날과 좀 다르게 커브가 오늘 굉장히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커브를 많이 썼고 그리고 타자들이 점수를 많이 내주면서 조금은 좀 더 편한 상황에 공을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원 원정에 나선 NC는 라일리의 눈부신 호투에 힘입어 KT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라일리는 탈삼진 14개를 기록하며 역대 외국인 투수 최다 기록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롯데는 황성빈과 나승엽이 5타점을 합작하며 기아를 누르고 3연패 사슬에서 벗어났습니다. 삼성은 SSG와 연장 접전을 치른 끝에 양도근의 끝내기 안타로 승리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챔피언 흥국생명이 일본의 명장 요시하라 감독을 영입했습니다. 아본단자 감독과 결별을 결정한 흥국생명은 일본 국가대표 출신으로 명문팀 JT 마블러스를 2차례 우승으로 이끈 요시하라 감독을 새 사령탑에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자부 5연패에 도전했다가 준우승에 머문 대한항공은 브라질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과 네이션스리그 정상에 올랐던 헤난달 조토 감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혈맹국으로 불리며 유일한 미수교국으로 남았던 시리아와의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지난해 쿠바에 이어 시리아 과도 정부와의 수교를 맺는 데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을 제외한 유엔에 가입한 191개국과의 수교를 완성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한자리에 나란히 선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시리아 과도 정부의 알 샤이바니 외교장관. 두 사람이 공동 성명에 서명하면서 한국과 시리아의 공식 외교 관계가 수립됐습니다. 북한을 뺀 유엔 가입국 191개 나라 모두와 수교를 맺게 된 우리나라는 한층 더 넓은 외교 지평을 확보했습니다. 북한의 혈맹으로 불리며 한국의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시리아. 지난해 말 친북 아사드 정권을 몰아내고 과도 정부가 들어서며 분위기가 뒤바뀌었습니다. 이 틈을 노린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수도 다마스쿠스를 찾아 수교 의사를 타진했고 국제사회의 지지가 절실했던 시리아 과도 정부의 화답으로 서로의 뜻을 확인한 두 나라는 2달 만에 모든 준비를 속전속결로 마쳤습니다. 장관 회담에 이어 알 샤라 시리아 대통령과 만난 조태열 장관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경제 개발 경험을 나누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향후 진행될 재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도 감사의 뜻을 밝히고 재건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하자고 답했습니다. 알 샤라 대통령은 특히 시리아의 새 출발에 한국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낮추는데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쿠바에 이어 시리아까지 북한의 최우방이었던 국가들과의 모든 수교를 맺으면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입지는 한층 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항공노선 복원에 합의하고 또 수감자도 맞교환하면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도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러시아 총영사관에서 미국 대표단 차량이 빠져나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미국과 러시아가 외교 공관 정상화를 위한 두 번째 회담을 가진 건데 러시아에서는 알렉산드르 다르치에프 주미 대사가 미국은 소나타 콜터 국무부 러시아 중앙유럽 담당 부차관보가 참석했습니다. 6시간가량 나눈 대화에서 항공 노선 복원 등이 다뤄졌지만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은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르체프 대사는 이번 회담이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열렸다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아랍에미리트 중재로 수감자도 맞교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이번에 풀려난 러시아 미국 이중 국적자인 34살의 칼렐리나는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51달러를 기부했다가 러시아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석방은 자신의 친구인 중합격투기단체 UFC의 데이나 화이트 회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소개했습니다. Dana White called me and he said it's the friend or the relationship of one of the fighters for UFC or one of the fighters. And Dana's an incredible guy and we spoke to President Putin about it and they made a deal. They released.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도 곧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위트코프 중동 특사는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다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오는 토요일 오만에서 이란과의 핵 협상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에서 공부하던 유학생 가운데 갑자기 비자가 취소된 사람이 300명을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추방 위기에 놓인 유학생 대부분은 유색인종으로 나타났는데 부당한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대학가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중국 국적인 24살 제이슨 마 씨. 공학 분야의 세계적 명문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공부하다 최근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이 유학생 비자가 취소됐다고 알린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설명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Am I, intentionally breaking the law by staying here illegally to finish school, or do I have to leave immediately and sacrificing the degree that I've been pursuing for the past 3.5 years? CNN과 NBC 방송 등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유학생 비자가 돌연 취소된 경우가 22개 주에서 300명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방문 교수와 연구원 등을 포함하면 더 늘어납니다. 비자 취소 대상은 대부분 유색인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가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합니다. 대학가에는 부당한 조치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Not nations, stop the deportations. Honestly, I'm fearful of where this is going. I'm fearful of what changes are going to be made by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how it will continue to go. 트럼프 취임 직후 시위 주도 등의 혐의로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학생 시위대를 지목해 신원을 확인하면 비자를 취소하고 내쫓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범죄 등 사소한 문제가 원인이 되거나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이민법 변호사들은 지적합니다. 비자 취소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 묻자 미 국무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들며 답변하지 않았다고 NBC는 보도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역사에 남을 만한 수준으로 반등했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유예가 직접 영향을 미쳤는데요. 투자자들이 관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바로 중국과의 관세 마찰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커지면 그 여파는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시선이 쏠린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관세 지연이 도움이 된 것은 맞지만 불확실성을 줄인 건 전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간밤에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관세 정책이 워낙 혼란스럽게 즉흥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관세율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관세 정책의 핵심은 중국이죠. 백악관이 메모를 통해 대중국 관세가 최소 145%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펜타닐 관련 관세가 20%가 있고요. 여기에 상호 관세 125%를 더한 결과입니다. 다만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합의하면 좋겠다면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협상을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상황 자체는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연일 대응 조치가 나오고 있죠. 지금 상황만 봐서는 중국이 한번 붙어보자는 의사를 명확하게 하는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국가영화국에서 나온 입장문인데요. 미국 영화 수입량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할리우드 제한령을 내린 거예요.
중국 내 영화 산업 구조를 보면은 이 조치는 중국에 불리한 점은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대로 눈에는 확 띄는 조치죠. 양국의 마찰이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의 발언이 잇따랐는데요. 시카고 연은 총재는 관세가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상승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또 다른 연준 인사 댈러스 연은 총재는 관세 영향으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 모두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1년 전보다는 2.4% 올랐고요. 한 달 전보다는 0.1% 하락이었는데 시장 예상치를 밑돈 깜짝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장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무엇보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특히 대중국 관세가 본격화하기 이전이니까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간밤에 눈에 띄는 기업으로는 아마존을 꼽아봤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 온라인 커머스 기업인데 주가 흐름 자체는 다른 기술 기업들과 비슷합니다. 최근에 부진하다가 어제 급반등했고요. 오늘 또 급락했습니다. 5% 넘게 하락했죠.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제품, 특히 공산품에 미국산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산이 차지합니다.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아직 불확실성이 많다면서도 일부 판매자가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면서 가격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패배자로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부작용은 미국의 서민들에게 밀어닥치겠죠. 트럼프 2기를 만든 미국 유권자들,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요즘 거리만 거닐어도 봄 풍경을 만끽하기 참 좋습니다. 오늘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꽃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잠시 시간 내서 봄 풍경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맑은 날씨에 바람도 잔잔해서 대기가 정체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밖에 서쪽 지역에서도 오전과 밤에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대기 건조함도 이어집니다. 현재 충북과 경북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8.3도, 대구는 6.8도로 크게 쌀쌀하지 않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광주 24도, 대구는 25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날씨가 급변하는데요. 오후부터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봄비치고 양이 많겠고요. 일요일에는 기온도 뚝 떨어져서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도 내리겠습니다. 서쪽과 해안가에서는 강풍이 비상입니다. 시설물 점검을 미리 하고 항공기 운항 여부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서쪽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경기 북서 내륙에서는 200m 앞도 내다보기 힘든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3분 뒤에 뉴스타트 3부가 계속됩니다.